오늘 오후 3시 37분 경남 창녕군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라 들어왔는데 다행히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구속 이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개혁과 선거제 개편을 동시에 논의 중인 국회에선 국회의원을 10% 늘리자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정상 간의 친분만 내세우며 연말 이후까지 대화를 끌어가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못 박은 시한 안에 실무 협상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화의 속도를 높이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백악관이 구체적인 설명 없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중대 성명을 발표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쓴 뒤 침묵하고 있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 미국 내에선 IS 지도자의 사망 관련 발표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망언을 한 연세대 류석춘 교수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류 교수를 고발한 시민단체 등을 조사했고 조만간 류 교수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저 차는 무슨 차일까? 가솔린, 디젤. 그럼 저 차는? 오, 물 냄새밖에 안 나네. 현대 수소전기차. 오늘 경남 창녕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에서 쌓아둔 그릇이나 창문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지만 아직까지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먼저 지진이 난 경남 창녕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윤두열 기자, 지금 윤 기자가 나가 있는 곳 지진이 발생한 곳이죠. 오늘 상황이 어땠는지 지금 그곳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지진이 발생한 경남 창녕군 월영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텐데요. 이 지역 전체가 논입니다. 제 바로 옆으로는 주택 두세 채가 있고 그 뒤론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지진은 오후 3시 37분에 발생했습니다. 경남 창녕군청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15km 지역인 이곳 월영리입니다. 발생 깊이는 11km입니다. 규모가 3.4였는데요. 계기 진도는 경남이 4, 대구와 경북이 3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진도 4면 실내에서 사람들이 지진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임으로도 지진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피해는 없었습니까? 다행히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땅이 울리는 걸 느꼈다, 이게 지진이 맞냐, 이런 확인 전화가 30건 넘게 걸려왔습니다. 특히 이곳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인 창원에서 지진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시민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제가 사는 집이 4층 건물인데 4층에서 세탁기를 닦는 세탁기 딱 물 넣는 순간에 뭐가 탁막 내리치는 것만 팍 하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저는 뭐 밖에서 뭐 공사하는가 밖에 사고 났는가 그렇게 생각했더만은 또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73km 떨어진 곳에 고리 원전이 있습니다. 한수원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특별한 징후 없이 안전하게 운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윤두열 기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도 그렇고 또 신고 들어온 바로도 현재까지는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규모 3 이상의 지진 올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생한 지진의 규모가 3.4인데요. 올해 발생한 지진 중에 8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바다에서 난 지진을 제외하면 두 번째로 큰 지진인데요. 지난 7월 21일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규모 3.9의 지진이 내륙에서 발생한 올해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에 대해서 기상청에 좀 물어봤더니 인근 밀양에는 밀양 단층이 지나는데 이곳 창녕에는 단층이 보고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규모 3.4보다는 작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예. 자,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한 경남 창녕 월령리에서 윤두열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구속된 뒤 두 번째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8월 검찰이 첫 압수수색을 하면서 강제 수사에 나선 지 2달이 지나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정경심 교수는 오늘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까? 네, 정 교수는 오늘 오전 10시쯤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24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오늘 두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은 건데요.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과 관련해서 확보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묻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 교수와는 다른 혐의입니다만 조 전 장관의 동생의 경우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앞서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청구 시점은 이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이 얼마나 내용을 보강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본인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될까요? 네, 우선 조 전 장관에게 사모펀드를 소개했다는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이미 재판을 받고 있고 조 전 장관의 동생과 부인도 모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위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펀드 투자와 증거인멸 의혹 등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언제 소환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장 20일인 정 교수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예,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는 촛불문화제가 있었죠. 여기 참석했던 시민들이 돌아가는 길에 하나 둘 쪽지를 붙이면서 여의도역에는 이른바 레넌벽이 생겼습니다. 레넌벽은 과거 공산주의 시절 체코에서 젊은이들이 존 레넌의 노래 가사를 벽에 붙였던 데서 유래한 거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여러 목소리가 이곳에 담겼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형형색색의 쪽지로 덮인 복도가 보입니다.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국회는 각성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저마다 남긴 글귀입니다. 이른바 레넌벽 만들기 운동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 10차 집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운동을 기획한 곳은 대한공공정책학회입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남기게 하자는 취지로 쪽지를 나눠줬다고 밝혔습니다. 그 순간이 끝나면 집회는 흩어지고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근데 포스트잇으로 찍으면 그 순간이 기억되는 방식으로 그 시간을 넘어가지고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최근엔 송환법 등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이 저항의 표시로 도심 곳곳에 레넌벽을 만들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사법적폐 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집회 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게 바로 선거제도 개편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의당에서 선거제 개편을 위해 의원 숫자를 10% 늘리자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각 당마다 지금 생각이 너무 달라서 앞으로 이를 놓고도 격론이 예상됩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심상정 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화두는 의원 정수 확대였습니다.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세비는 동결하고 국회의원 수를 330명까지 늘려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줄이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합의했다고 했는데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10% 이내의 확대를 합의한 것입니다. 한국당은 의원 수 확대에 동의한 적 없다며 가짜뉴스라고 반발했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숫자를 10% 줄이자는 기존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의원 정수까지 확대하면서 우리 소위 정의당이나 민주당이 밥그릇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 300명 내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소폭 늘리는 안은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등 다른 야당은 현재 지역구 의원수 축소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300명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패스트트랙 공조를 위해 확대를 논의해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오늘 심 대표의 발언으로 한 달 남짓 남은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편 등 패스트트랙 논의에서 의원 정수가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협상 라인에서 물러났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시간을 끌면서 연말을 넘기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망상이라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양국 정상 간 개인적인 친분을 내세워 시간 끌기를 하면서 연말을 무난히 넘겨보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망상이라는 게 담화의 핵심 주장입니다.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새로운 셈법은 내놓지 않으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만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겁니다. I like him, he likes me. We get along, I respect him, he respects me.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제재 지속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 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고립 압살을 하려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의 주역이었으나 결렬 후 대미 협상에서 빠졌던 김 부위원장이 다시 전면에 나선 건 지지부진한 대화의 책임이 늘 미국 관료 사회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미국 관료들의 대북 적대 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적이냐 동지이냐 그 선택이 미국을 빨리 해라는 대미 압박의 메시지가. 다만 김 부위원장이 당직함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장 명의로 담화를 낸 건 나름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연말을 강조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잇따라 굵직한 담화를 통해 연말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꾸 연말 하는 게 초조함의 표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스웨덴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직후 북한은 미국에 화를 내면서도 연말까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이어진 담화도 비슷합니다. 과거 6자 회담을 이끌었던 외무성 고문과 대미협상 창구였던 부위원장 이름을 번갈아 내걸고서 역시 연말 시한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김괴관 고문은 미국이 어떻게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조는 부드럽지만 속뜻은 같은 겁니다. 북한이 이렇게 연말에 집착하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이후 못 박은 북미 대화의 시한이 연말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제시한 시한 안에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전향적 자세를 보여달라고 미국에 촉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총화나 내년 신년사를 앞두고 내부 여론 단속을 위해서라도 협상 속도를 높이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무슨 사전 광고라도 하듯이 중대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밤에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일요일 아침에 중대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만 밝혀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아주 엄청난 일이 방금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밤 9시 30분쯤 날린 트윗입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뒤엔 백악관도 일요일 오전 9시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더 이상의 설명은 없는 채로였습니다. 대통령과 백악관이 모두 밤사이에 궁금증이 부풀어 오르도록 예고편만 날린 셈입니다. 예고된 발표 시간은 한국으로 치면 오늘 밤 10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선 이번 발표가 이슬람 무장 조직 IS와 관련된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최근 시리아에서 IS의 수장 아부바르크 알 바그다디를 목표로 비밀 작전을 했는데 이게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CNN 등은 알 바그다디의 사망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를 강행했다가 이 지역의 IS 죄수들이 대규모로 탈옥을 하는 바람에 그동안의 희생을 모두 헛수고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JTBC 남궁욱입니다.
강의를 하다 말고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망언을 한 연세대 류석춘 교수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류 교수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마쳤는데요. 이제 곧 류 교수도 직접 불러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강의를 하다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한 류석춘 교수. 연세대는 문제의 발언을 한 류 교수의 전공 강의를 중단시키고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류 교수를 각각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고소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각각 한 차례씩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게 고발 취지와 기초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정의기억연대는 류 교수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다음 달에 류 교수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하면서 고발인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은 류 교수가 학생에게 성매매 권유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류 교수는 입장문을 통해 성매매 권유가 아닌 사실관계를 조사해보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성희롱 발언 등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을 들은 학생의 답변을 듣고 수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정말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또 한 번 우리와 일본 두 나라의 충돌은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무부의 동하태 차관보가 일본을 방문해 지소미아 종료를 말리고 나섰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지소미아는 미국과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일본을 찾아 이렇게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걸 두고 미국이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란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앞서 스틸웰 차관보는 이달 초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때를 예로 들어가며 지소미아의 유용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쏴온 단거리 탄도미사일과는 또 다른 새로운 위협을 계기로 한일 간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2014년 맺어진 한미일 3국 간 정보 공유 약정 T사가 지소미아 대신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냐는 지적에도 스틸웰 차관보는 공유가 신속하지 않다며 부정적으로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 우리나라를 찾는 스틸웰 차관보가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요청할지 주목됩니다. JTBC 어환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붙잡혀서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잃어버린 인생을 다시 찾기 어렵다며 그 20년을 누가 어떻게 보상하겠느냐고 했습니다. 30년 만에 재조사로 오늘 새벽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한 말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불편한 다리로 경찰서 계단을 내려오는 남자.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윤모 씨입니다. 1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나온 윤 씨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제가 아니다면 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범인이 아니고 억울하게 살았다는 걸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윤 씨는 1989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이춘재는 이 사건의 진범은 자신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윤 씨는 이미 20년 옥살이를 치르고 2009년 모범수로 출소한 상태입니다. 잃어버린 인생 다 찾혀 어렸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20년의 세월 짧은 건 아니에요. 국가가 보상한다 돈을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30년 전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고문과 강압 수사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윤 씨는 재심을 준비 중입니다. 재심 청구를 하면 이춘재는 법정에 설 수밖에 없어요. 법정에서 본인이 한 범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털어놓는 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경찰은 당시 객관적인 수사 상황과 윤 씨의 진술 내용, 이춘재의 자백을 모두 검토한 뒤 8차 사건의 진범을 가린다는 방침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유명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서브웨이가 점주에게 합당한 이유 없이 폐점하라고 강요해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의가 있으면 미국에 있는 중재기구에 영어로 직접 대응하라고 해서 갑질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나섰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경기도에서 서브웨이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폐점을 통보받았습니다. 벌점이 많이 쌓였는데 위생 문제와 본사가 지정한 상품을 쓰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씨가 이에 반발하자 서브웨이 측은 미국 분쟁해결센터에 직접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중재기구의 결정에 따른다며 관련 절차는 영어로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분쟁해결센터는 올해 8월 폐점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합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폐점을 강요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한국에서 중재를 못하고 미국에서 중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한 거고요. 또 이 매장을 폐업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위생점검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서브웨이 측의 설명을 들은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법 적용을 잘 받지 않는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채용이 보장되지도 않는데 우선 인턴을 1년간 해보라고 하면 이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힘들 겁니다. 최근 한 공기업이 이런 채용 공고를 내서 논란입니다. 입사 방식을 다양화하는 차원이라지만 취업이 절실한 이들에게는 갑질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낸 채용 공고입니다. 3개월 체험형 인턴에 9개월 채용형 인턴. 인턴 기간만 1년에 달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다가 너무 황당하고 좀 어이가 없다 그래야 되나? 우리가 노예에 지원하나?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내긴 해야겠지? 의아한 건 또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심사를 거쳐 재채용. 결국 1년 일한 뒤 안 뽑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뽑혀도 인턴으로 일한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재채용한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부려먹고 그 기간을 자기들의 직원으로서 일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좀 그런 황당함? 최근 각 공공기관은 청년 실업을 해소하겠다며 체험형 인턴을 늘렸는데 대부분 길어야 반년입니다. 작년에도 비슷하게 제도를 운영했던 수자원공사는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장기간 운영하는 데다 채용과 연계했으니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례라는 겁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년의 인턴 기간이 부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직장 체험 중심의 전형을 구직자들한테 제공을 하자. 동시에 정규직 전환 기회도 함께 주자. 그래서 정규직을 전제로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퇴직금을 정산해주니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수자원공사 고위 관계자는 채용 공고에 다소 오해가 있다며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1년 뒤 모두 채용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 특수 차량이 많이 쓰이죠. 사람이 탈 수 있는 것과 물건만 실어야 하는 게 엄격하게 구분이 됩니다. 모두 안전을 위해서인데 화물용 크레인을 불법으로 개조해 사람을 태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사망 사고까지 일어나지만 단속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효정 기자입니다. 이 차량들은 사람을 태우느냐 화물을 옮기느냐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사람을 태우는 고소 작업차입니다. 원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땐 이런 고소 작업차를 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차 대신 크레인에 바구니를 달아서 불법 개조한 차량을 부르는 현장도 많습니다. 화물용인 카고 크레인의 끝에 바구니를 달고 움직일 수 있게 유압 장치를 달아 개조합니다. 비용을 아낀다며 사람도 화물도 옮기겠다는 건데 문제는 안전입니다. 고소 작업차에는 균형이 무너지면 동작을 멈추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들렸죠? 네, 이거 조금 들렸다고 이러는 거예요? 저 앞에 들렸죠? 카고 크레인은 이런 장치도 없는 데다 지지대의 두께부터 다릅니다. 다리가 들리는 것도 모르고 계속 진행을 하니까 전복 사고가 되고 넘어가고. 바구니도 조그마한 고리 하나로 의지합니다. 바구니가 통째로 떨어지거나 크레인이 전복되는 등 사고가 나 지난 5년간 22명이 숨졌습니다. 문제는 단속도 어렵단 겁니다.
교통안전공단 단속원들은 전국에 고작 13명. 결국 2년에 한 번 있는 자동차 정기 검사가 유일한 기회인데 민간 검사소에선 쉽게 합격 도장을 내줍니다. 불법적으로 쓰려고 하는 이동식 크레인 검사로 갈 때는 공단으로 안 가요. 민간으로 거의 18배 정도로 간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 민간 검사소 검사원들은 검사소 사업주와 제조사의 압박을 받습니다.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다른 검사장에서는 아무 문제를 안 삼는데 당신만 문제를 삼냐. 당신네한테는 우리 차량들을 절대 입고를 못하게 하겠다. 불합격을 많이 주는 검사원들은 쉽게 해고되기도 합니다. 사업주들은 이걸 한 대라도 검사를 해서 무조건 합격시켜서 검사 수수료만 벌겠다. 이런 마인드지. 불법 개조 크레인들이 제도로 걸러지지 못하는 사이 불안한 바구니는 오늘도 건설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돼지고기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새 거의 절반 수준이 됐는데요. 인체에 전염되지 않는다 해도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고기 소비 운동을 곳곳에서 벌이지만 돼지 농가는 울상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축사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돼지들로 꽉 찼습니다. 갓 태어난 새끼 돼지들은 신생아 돈사로 가야 하지만 꿈도 못 꿉니다. 눈물을 머금고 근처 도축장에 보내려 해도 자리가 없어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된 이후 벌어진 광경입니다. 돼지고기를 찾는 사람은 크게 줄었는데 농가는 출하량을 줄이지 못합니다. 가격은 뚝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전 킬로그램당 5,374원 하던 도매가는 지난 25일 2,716원이 됐습니다. 농가는 돼지를 팔면 팔수록 손해입니다. 15, 16만 원 정도까지도 손해가 간다고 봐야죠. 내는 게 겁나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지역에서 살처분된 돼지는 15만여 마리입니다. 소비자들은 돼지고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전염이 안 되지만 막연한 두려움이 앞서는 겁니다. 농가 피해를 줄이겠다며 일부 지자체는 돈가스, 돼지갈비 먹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도 앞다퉈 돼지고기 할인 판매에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남성 3명 중 2명이 담배를 피웠는데요. 이젠 흡연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대신 점점 뚱뚱해지고 있는데 30대 남성 절반이 비만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요즘 당구장에는 이런 금연구역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당구장 PC방도 금연구역이 되면서 당구대에 담배를 올려놓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내년 말부턴 담배값 경고 그림도 더 커집니다. 이런 금연 압박 분위기 속에 남성 흡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36.7%로 2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성과 청소년 흡연율은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성과 청소년들은 냄새가 덜하고 디자인이 화려한 전자담배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흡연율은 더 높을 걸로 추정됩니다. 성인 남성의 비만율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남성 2명 중 1명은 비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량이 부족하고 육류를 즐기고 채소, 과일은 잘 먹지 않는 등의 식습관 변화가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됐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천주교 사제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 지난 900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인데요. 남미 아마존에서 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선 사제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 결혼한 남성에게도 길을 터주자고 많은 주교들이 뜻을 모은 겁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소집한 세계주교 대의원회의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날의 현안은 아마존 지역에 한해 결혼한 남성에게도 사제 서품을 주는 방안이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28, 반대 41, 압도적인 가결이었습니다. 주교들이 이처럼 예외 허용 쪽으로 기운 건 고질적인 아마존의 사제 구인난 때문입니다. 성직자가 부족해 주일 미사도 열 수 없는 건 물론이고 일부 아마존 공동체에선 사제 얼굴을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사제 한 명이 무려 16,000여 명의 신자를 맡아야 하는 교구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앙심과 도덕성이 검증됐다면 아마존에 한해 기혼자에게도 성직자가 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데 주교들이 뜻을 모은 겁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전통이 깨지는 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합니다.
독신주의가 가톨릭 교회 법에 명시된 건 약 900년 전입니다. 그동안도 예외는 있었지만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의 기혼 성직자가 천주교를 개종한 경우로 국한시켜왔습니다. 다만 이번 표결 결과는 권고사항으로 최종 결정권은 교황에게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권고를 참고해 올해 안에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오늘 아침 꽤 쌀쌀했죠.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는데 파주와 대관령에선 처음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좀 따뜻해져서 붉게 물든 단풍 보러 나선 분들도 많았습니다. 차가워진 아침 날씨에 나무들은 붉은 옷을 입을 채비를 합니다. 단풍 나들이객들도 옷을 여러 벌 챙겼습니다. 추워가지고 미리 겉옷하고 다 준비해서 나왔어요. 뭐뭐 챙기셨어요? 그냥 가을 자켓하고 가디건까지 입었어. 많이 쌀쌀해가지고 검은 티가 속에 입고. 오늘 아침 기온은 경기 파주 영하 0.2도, 대관령 영하 1.5도였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건 올 가을 들어 처음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도 4.7도까지 떨어져 올 가을 첫 서리가 내렸습니다. 다만 낮 기온은 서울 17.4도, 파주 16.7도까지 올랐습니다. 낮과 밤 기온 차이가 15도를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근데 안 추웠어요, 생각보다. 옷을 속에 입고 중간중간 벗었다 입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7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보다 높거나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주 후반부턴 낮 기온 20도 안팎의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가수 고 신해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음악을 남긴 그는 여러 사회 문제에 큰 목소리를 냈던 한 명의 좋은 논쟁가이기도 했죠. 오늘 마왕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모여 추모 콘서트를 열었는데 이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스터 속 얼굴이지만 같이 사진을 찍어봅니다. 연인과 함께 아이 손을 잡고 저마다 설레는 표정입니다. 동료 가수들은 추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사실은 무한궤도의 대학가요제 우승 그 장면 하나 때문에 사실 음악의 꿈을 키웠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명곡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좋은 추억으로 그냥 계속 안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 슬퍼하자. 이제 슬퍼하지 말고 그 사람이 뿌리고 간 씨앗을 우리가 잘 좀 키워보자. 이런 뜻으로 이번 멤버들이 다 마음가짐을 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고인의 음악이 나오자 분위기가 뜨거워집니다. (1988년) 대학가요제에서 우승하며 데뷔한 고인은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음악으로 사랑받았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 대한 소신 있고 통쾌한 발언으로 마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팬들은 앞으로도 계속 고인을 추억하겠다고 말합니다. 팬클럽 모임에서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서 공연장에서 해철 오빠가 프로포즈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들도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JTBC 이예원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저 하비브 하우스가 일반 시민들에게 다시 개방됐습니다.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학생들이 담을 넘어 대사관저에 난입한 지 8일 만입니다. 어제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동야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은 코스 중 한 곳인 하비브 하우스를 둘러봤습니다. 교육을 하는 거라며 상습적으로 어린 학생들을 때린 대안학교 교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경남 하동의 한 대안학교 교장 A씨는 2012년부터 4년 동안 아침 식사를 늦게 먹는다는 이유 등으로 아이들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11살 학생 종아리를 회초리로 80차례 때려 피멍이 들게 했고 대나무 뿌리로 발바닥을 100차례나 맞아 발톱이 부러진 학생도 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과거 자신을 진료했던 의사를 찾아가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최 모 씨는 사흘 전 손가락을 수술해줬던 의사가 있는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의사 등 의료진 2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과거 최 씨는 수술 결과를 문제 삼아 소송까지 냈었지만 재판에서 지자 앙심을 품고 피해 의사의 진료 시간을 찾아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가 오는 수요일 1년 2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섭니다. 지난 8월 대법원이 최 씨가 기업들에게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내도록 한 건 강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 등 다른 주요 혐의들은 유죄가 인정돼 최 씨의 형량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최 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표창의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예, 한국당에서 나눠졌다는 표창장 이야기 같군요. 네, 논란이 됐던 바로 이 자리죠.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조국 전 장관 사퇴 과정에서 공을 세웠다면서 일부 의원들에게 이 표창장과 상금을 줬는데 논란이 계속되자 이 나 원내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저희가 원래 장관을 낙마시키면 표창장을 늘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신 의원님들, 보좌진들하고 밥 한 끼 드시라는 그런 표창이었고요. 원내대표로서는 신상필벌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 그러니까 꼭 대상이 조국 전 장관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늘 주던 것이다,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 같군요. 네, 그러나 다른 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이런 논평이 나왔는데 해명이 더 가관이다, 이런 핑계는 리더감이 아니다라고 스스로의 무능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했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끌어내려야 받는 표창장을 교육 현장에서 보고 배울까 봐 두렵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실제로 조국 장관 이전에도 다른 장관이 낙마했을 때 이렇게 표창장을 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 한국당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는데 공통된 답변이 이 표창장 수여는 종종 있었지만 정확히 기억 못하겠다였습니다. 예. 그래서 확인을 요청했는데 역시나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이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중에는 지난 3월 이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의원들에게 물어보면 되겠군요. 네, 이 청문회 후에 사퇴하거나 지명 처리가 됐는데 당시 두 후보자 청문회에 들어갔었던 한국당 의원들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당시 표창 행사는 없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전해왔습니다. 예. 뭐 혹시라도 뭐 추가로 확인하지 못한 표창 내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좀 더 확인을 해봐야지 되겠군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른 당에서뿐만이 아니라 한국당 내에서도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표창장 외에도 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자, 이것도 논란인데 관련해서 당 내부에서는 나 원내대표가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도 들어보시죠. 예. 우리 당이 나태해지지는 않을까, 혹시 또 자만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시시한 정당이 아닙니다. 더욱 분발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예. 네, 들으신 것처럼 특별히 따로 사과는 하지 않고 분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오리알의 충고로 정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이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얘기인데요. 홍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최근 손학규 선배의 행보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 사람의 평가는 말년의 정치 행보에서 결정됩니다. 이제 그만 사퇴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예. 자, 다른 당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손학규 대표 보고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한 거군요. 네, 추가로 두 사람의 인연도 설명을 했는데요. 두 사람이 가깝다는 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는 손학규 선배를 비난한 일이 없었다. 예. 워싱턴 오리알 3인방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쌓아온 우정과 의리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아니라 워싱턴 오리알이라고 한 겁니까? 이 워싱턴 오리알이 뭐냐면 1999년 얘기입니다. 당시 홍 전 대표가 의원직을 내려놓고 야인이 돼서 미국 워싱턴으로 건너갔는데 당시 워싱턴에는
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경기지사 선거에서 떨어졌던 손학규 대표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언론에서는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워싱턴 오리안 3인방이다라는 별칭을 붙여줬었습니다. 이 인연으로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친분을 과시했는데 2011년에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당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해가 당대표 됐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예, 소식 듣고 아주 기뻤어요.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한표 차로 이기셨구만. 이번에 대표가 되신 게 이게 난 민심이라고 봐요. 예, 2011년 저 당시 화면 보니까 뭐 둘이 확실히 가까웠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홍 전 대표의 이야기는 그동안은 친해서 뭐라고 딱히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비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좀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인 모양이죠. 네, 그러나 이 홍 전 대표의 설명과는 달리 두 사람이 거친 설전을 벌였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7년 대선 때 이 손학규 대표가 대구에서 연설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시죠. 예. 홍준표 찍으면 누가 돼요? 홍준표 찍으면 안 되죠? 누구 찍어야 돼요? 안철수 찍어야 됩니다! 네, 이 말 듣고 당시에 홍 전 대표가 바로 반발을 했었는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었습니다. 당시에는 존경해오던 분이 무슨 미련이 남아서 막바지에 저렇게 추하게 변해가는지 참으로 정치는 알 수가 없는 것인가 봅니다. 라면서 이 선거가 끝나면 해남 토굴로 가서 정치쇼 하지 마시고 광명 자택으로 가셔서 조용히 만년을 보내시라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이제 사퇴를 하라고 비판을 한 건데 바른미래당은 여기에 대해서 이 손학규 대표에게 추근되지 말고 자유한국당이나 신경 써라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죠? 예. 예,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